민심 2022 YTN 대선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YTN 홀에 마련된 민심 연구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다는 평가 속에 진행되고 있는 20대 대선. 민심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 정당학회와 함께 이번 20대 대선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을 조사해봤는데요. 먼저 조사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지난달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엠브레인 퍼블릭이 자체 패널단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이 응답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구성비에 맞게 무작위로 추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9%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번 조사 결과를 두 분과 함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YTN 기획탐사팀 김지환 기자, 그리고 이번 조사에 도움을 주신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이재묵 교수 두 분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도 자리해 주시죠. 자, 그럼 이번 20대 대선 유권자 인식조사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뒤로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색이 다르면 상종도 싫다. 좀 표현이 과격하긴 한데 일단 정치 성향이 다르면은 좀 관계 맺기가 싫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정치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배척하는 경향이 좀 많이 나타난 건데요. 저희 뒤쪽 화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다른 정당 지지자에 대한 호감도를 저희가 직접 한번 물어봤는데요. 10점 만점 척도로 해서 이렇게 0점부터 10점까지 호감도를 나타내달라고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높을수록 호감도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서로 다른 정당 지지자들에게 각각 1점에서 2점대로 굉장히 박한 점수를 줬습니다. 극도의 비호감을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같은 정당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6점 이상으로 보통 이상의 호감도를 나타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는 아예 교류 자체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뒤로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다른 정당 지지자와 뭐 직장 동료, 가까운 이웃, 그리고 절친한 친구가 되면 어떨 것 같냐 저희가 이렇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매우 싫다를 1점, 매우 좋다를 5점으로 표현해 달라고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지 정당이 같은 사람과 다른 사람에 대한 온도차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정치가 일상 속 인간관계에까지 아주 밀접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쉽게 생각하더라도 대화가 통해야 되니까 정치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찾게 되는 건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이렇게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아마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색이 배우자를 고르는데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하고 계시는 이재묵 교수님의 연구였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59명을 대상으로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이성과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했는지 그 논문을 들여다본 건데요. 절대 안 된다고 답한 사람까지 포함을 하면 안 한다고 답한 사람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문제 없다 이렇게 답한 사람은 20%에도 못 미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자신의 결혼뿐만 아니라 자녀의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배우자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기분이 좀 어떨 것 같냐 저희 이렇게 물어봤는데 매우 언짢다를 포함해서 기분이 좋지 않다고 답한 사람 역시 절반을 넘었습니다. 언짢기까지 하는군요. 언짢기까지 한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가족뿐만 아니라 며느리, 사이 새로운 가족이 되는 사람들까지도 나랑 정치 성향이 비슷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한 건데요. 제가 취재 과정에서 시민들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배우자는 조금 그래도 비슷한 게 좋지 않나. 어떤 부분에서? 그래도 같이 항상 뉴스를 보거나 할 텐데 그럴 때 혹시 의견이 갈리면 이게 또 서로 마음이 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은 생각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저도 사유가 있고 며느리도 있고 하는데 성향이 좀 대화를 하다가 보면 어른들 말을 들으라는 쪽이
네, 시민들의 얘기 들어봤는데요. 뭐 사실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였을 때도 정책이 잘못하면 큰 싸움이 벌어진다라고들 하잖아요. 보면은 이제 종교 못지않게 정치 성향도 결국은 이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현상을 이 교수님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우리 김 기자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최근 한국 정치를 얘기할 때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를 해요. 네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정치에 국한된 얘기가 아닐까 했는데 그러한 양극화와 대립이 우리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그런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나 이제 그 정당 지지 성향이 강한 사람들, 당파적인 정체성이 강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감정적 대립이나 정서적 양극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서 어떻게 보면 나와 우리 편 그리고 네. 그들을 나눠가지고 상당히 서로를 배척하는 현상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다양한 그 생각의 공존을 인정하지 않고 그 민주주의 정치과정의 본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사회 통합이 정치가 잘 안 되고 있다.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면은 그 정치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아우르는 이런 정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권자들을 갈라치고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이제 유튜브라든지 소셜 미디어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너무나 지금 정치 편향적인 네. 그 컨텐츠들이 무분별하게 좀 유포되다 보니까 유권자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네. 그러다 보니까 더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은 이렇게 극단적인 편향성이 지속되다 보면은 우리 그 정치 공동체, 우리 사회 공동체가 상당히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걱정이 들고요. 네. 그래서 생각이 좀 다르지만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 살고 있다는 관용과 공존의 정신 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양성, 다름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예, 정리를 해볼 수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국민 통합이라는 본령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정치권이 좀 새겨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취재한 김지환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김지환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이게 누구 공약이더라라는 키워드입니다. 이 내용은 기획탐사팀 신지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신 기자, 이 키워드를 보면 유권자들이 누구 공약인지 많이 헷갈려 하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공약일 텐데요. 네. 그 YTN과 정당학회가 함께 조사한 결과 그 상당수의 유권자분들이 이 공약이 누구 건지를 좀 헷갈리는 그런 서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네. 먼저 뒤편에 준비된 좀 화면이 있을 텐데요. 네.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유권자 조사 설문지에 일종의 퀴즈 문항이 있었는데요. 그 지금 화면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공약을 제시하고 누구의 후보의 것인지 맞춰보는 형식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100점 만점에 전체 평균이 29점 정도였습니다. 100점 만점에 29점이요? 네, 높지 않은 점수죠. 그런데 특히 후보자를 고를 때 뭐 능력이나 도덕 뭐 이런 거를 보기보다 공약을 보겠다고 한 사람들의 네. 평균 점수가 전체 평균보다 더 낮았습니다. 다른 조사 결과도 한번 볼까요? 네. 네, 0점부터 10점까지 그 공약을 주고 그 좋고 싫음을 표현해달라는 문항이 있었습니다. 그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무고죄 처벌 강화 공약, 이재명 후보자의 지지층이 가장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반면 윤 후보의 북한 인권재단 설립이라는 공약이 있었는데요. 네. 그 공약에 대해서는 오히려 윤 후보 지지자들이 매우 낮은 점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정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 공약인지 이걸 잘 모른다는 거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유권자 측면에서 볼 때 여전히 인물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이미 누구를 찍을지 정해놓고 머리로만 공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보들의 공약을 알리고 검증해야 될 언론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후보들이 득표 전략에만 몰두해서 좀 차별화된 정책을 내지 못했다라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른바 닮은 꼴 공약, 이런 것들이 유권자들을 좀 헷갈리게 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비슷한 공약들을 좀 보면
이재명 후보가 먼저 제시했던 6회공 해병대 4군 체제, 이 공약 한 달 뒤에 윤석열 후보가 똑같이 내놨습니다. 예. 또 병사 월급을 200만 원을 주겠다. 재건축 용적률을 이제 500%로 상향을 하겠다. 가상자산 수익을 5천만 원까지 비과세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서로 닮아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뭐 지금 선거 공약도 간단히 비교를 해보긴 했습니다만은 후보들의 선거 공약도 비슷하고요. 예, 그리고 예. 유권자들은 또 인물론에서 정작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상인데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뭐 전문가들이 항상 우리나라 선거에서 정책 선거가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네.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근데 이번에는 유독 정책 경쟁이나 어떤 정책 실종됐죠. 약간 실종됐던 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권자들이 더 힘들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워낙에 이번 선거에서 양 진영의 진영 대립이 좀 고조됐다 보니까 네. 중도를 공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 양대 정당의 공약이 약간 중도에서 수렴한다 그럴까요?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차별화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일반 유권자들의 눈에서 정책이나 공약을 이해할 때 좀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드는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제가 보기엔 근데 어떤 우리 유권자들이 정책을 먼저 보고 공약을 먼저 보고 그 후보자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 후보자를 먼저 평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책을 보다 보니까 약간의 선후 관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요. 네. 그래서 다시금 제가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유권자들이 먼저 우리가 지금 블라인드로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하는 것처럼 네. 공약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나의 정치적인 어떤 그 관점이나 이해를 잘 대변해 주시는 후보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덮어놓고 그냥 정당만 보고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조금 줄어든 반면에 아직도 인물로는 좀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워낙에 또 양극화가 심하다 보니까. 네. 거기다가 저희 언론도 공약 소개와 검증을 하는데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지영 기자도 여기서 인사를 하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보여주시죠. 네, 능력이냐, 도덕성과 인성이 우선이냐라는 키워드입니다. 이번 대선은 주요 후보는 물론 가족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불거지면서 역대급 비호감이란 수식어가 붙기도 했죠. 상대방의 실수나 약점을 공략하는 네거티브도 여전했습니다. 유권자들은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봤을까요? YTN이 정당학회와 함께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도 저희 화면 뒤로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10점에 가까울수록 더 중요하게 본다라는 건데요. 후보자의 능력이 8.03%로 가장 최우선으로 꼽혔습니다. 그리고 도덕성과 인성, 정책과 공약, 이념 성향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으로 중요한 요소였던 출신 지역이나 주변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소속 정당 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가 됐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렇게 나온 결과, 유권자들의 민심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그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국 선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게 이제 지역이라든지 네네. 출신지, 그 다음에 뭐 정당 이런 것들이 중요했는데 물론 후보자도 중요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워낙에 그 두 후보가 그 국회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인물 중심으로 좀 부각됐던 것이 아닌가 하고 그다음에 후보자의 배경, 네. 그다음에 도덕성, 인품 이런 것들 위주로 좀 평가됐던 선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흥미로운 거는 보면은 그 각자 지지하는 그 후보에 따라서 유권자들이 서로 후보자들의 강점을 중심으로 좀 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 좀 흥미로웠던 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능력이나 정책을 위주로 네. 그 후보자를 평가하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은 도덕성이나 인성을 그 후보의 강점이라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네. 그거를 좀 중심으로 아. 후보자를 평가한다. 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런 부분이 실제로 이제 YTN과 정당학회 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요. 그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화면 오른쪽에 보시면은 세대에 따른 지지 정당과 후보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18세에서 29세가 보수화 성향을 보였고요. 그리고 40세에서 50세는 민주당의 확고한 지지 성향을 보였습니다. 왼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31.8%,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10.3%가 나왔습니다. 교수님, 이 뭐 호남과 영남 지역, 대표적인 지역주의로 예, 예. 꼽히는 곳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온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네. 여론조사 결과만 본다면은
이전 선거들이랑 이번 선거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지역이랑 세대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앵커분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적으로 호남 하면은 이제 그 민주당의 텃밭이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영남 하면은 국민의힘 야당의 텃밭이었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스스로 제가 최초에 그 대구 경북 출신의 민주당 후보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그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호남에 공을 많이 들였죠. 그러다 네. 보니까 또 아무래도 그 20, 30대를 중심으로 해서 호남에서 지역주의가 약간은 좀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지역이 이번에는 조금 좀 완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측이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예. 또 세대로 보자 보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나이가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연령 세대가 증가할수록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랬는데 네네. 뭐 우리 알다시피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여러 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20대에서 상당히 그 보수 정당 지지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20대 여성들보다는 소위 이대남이라 그러는 네네. 20대 남자들을 중심한 보수화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한국 선거의 문법과는 조금 대비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봤는데요. 일단 지난주에 진행된 사전 투표율은 36.9%로 역대 최다 투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나가고 투표 열기가 뜨겁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또 한 번 살펴본 것이 정부 심판론과 정치 안정론 중에 어떤 표심이 더 컸느냐라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YTN과 정당 학회 조사에서는 현 정부 심판론이 36.1%로 정치 안정론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와 전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도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정부 심판론이 우세했습니다. 교수님, 이 결과가 오늘 투표에도 그대로 좀 반영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비단 이 조사뿐만 아니라 그 여러 여론조사, 선거 전에 실시했던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정권 교체 여론이 그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 좀 더 높게 나온 여론조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집권 여당의 이재명 후보가 야당의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는 유권자 정치 지형적으로 이번에 아무래도 좀 불리한 구조에서 선거를 치르시게 된 게 아닌가 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 그 배경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물론 유권자들을 그 그룹으로 나눠서 분석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은 전통적으로 그 민주당을 지지해 왔던 20대들의 보수화 혹은 보다 정확히는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20대 남자들의 그런 보수화 네.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변화를 가져온 하나 배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지금 이 민심을 들여다보는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의미를 해석해 보고 있는데요. 교수님 보실 때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이런 조사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민심의 의미,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정치가 풀어나가야 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네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과 가치가 다르다는 것과 거기를 넘어서 혐오하고 서로 미워하고 네. 그런 감정적 대립은 또 다른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번 선거를 임하면서 너무 한국 사회가 좀 대립과 그 감정적 대립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를 잘 마치고 부디 네. 우리 정치인들의 가장 큰 역할이 결국은 다양한 생각을 잘 대표해서 그런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이 아닐까 하는데 부디 이번 선거 끝나고 네. 유권자들은 선거 결과를 좀 그 겸허히 받아들이고 예. 또 우리 정치인들은 그런 결과 속에서 사회 통합, 국민 통합을 할 수 있도록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네네. 좀 관용과 좀 그런 태도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를 해야 될 텐데 아직까지 투표하지 않으신 유권자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가까운 투표소를 찾으셔서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은 투표하셨어요? 예, 전 사전 투표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저는 지금 이제 방송 끝나고 투표하러 갈 텐데요. 오늘 결과가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주셨는데요. 결국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든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는 사회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모으느냐가 최우선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민심의 한 걸음 더 다가선 후보가 누가 될지 오늘 저녁 대표 방송도 저희 YTN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이재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